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은호 사무국장입니다. 아직 국장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생소한데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한 2년 반 정도 연구원 생활을 했었고요. 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주택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사무국장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회적 기업가 포럼에 이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저는 사회적 기업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협회에 훌륭한 사회적 기업가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소개를 이분저분 시켜드렸었는데요. 49회가 오다 보니까 좀 성격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꼭 사회적 기업가가 아니어도 관련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계시다고 하셔서 기꺼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주제는 공동체 주거 문제 해결책일까라는 이슈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사전 인터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제목을 저한테 주셨고요.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은 아마도 사회주택협회 사무국장이니까 사회주택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앞에서도 우리 이재현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주거에 대한 문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이슈들 중에 하나가 집이잖아요. 참 집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한테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공간으로서의 기본적 요소여야만 하는 집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죠. 사실은 사면 다 그 부담이 해결될 것 같지만 집을 사신 분들도 이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과 통계로 그런 어려움들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주택시장 자체가 어쨌든 계속 상승하던,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이제 저성장 시대와 이제 맞물려서 주택 상승기가 좀 멈칫하면서 어쨌든 전월세 시장으로의 이제 수요가 좀 몰리고요. 특히 전세가 월세화되는 경향이 강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되게 심각해지는 상황들이 오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전세가 더 회귀해지니까 전세금 자체가 주택 가격의 70~80% 정도까지 막 차지하는 굉장히 기이한 상황들도 이제 발생을 하죠. 문제는 이제 이런 영역에 또 있긴 한데요.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를 이제 부담하는 주거 부담의 수준 자체가 소득이 높은 분들과의 격차가 또 이제 있고요. 그래서 집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로 우리한테 이제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를 공부했거든요. 대학교 때 공간을 공부한 사람이죠. 공간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공간을 공부하면 대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요. 설계를 하죠. 계획가로, 공학도로 이제 성장들을 하는데, 어느 날 수업을 하면서 계속 단지 계획을 하고 이렇게 도로도 놓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마치 심시티 하듯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업이라고 하고 숙제로 과제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하면 이곳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이제 하면 할수록 저한테는 계속 숙제가 고민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관심 분야가 이쪽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유익보다는 공간이 주는 부담들이 커져가는 사회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들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계속 그 고민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중간 과정을 좀 뛰어넘더라도 시간이 짧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제가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영역에 와 있는데요. 사회주택 아직도 생소하죠. 우리는 사회적 주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국토부는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걸 뭐 다양하게 또 공유주택 등등의 용어로 공동체주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불려지는 것 자체는 뭐 나쁘진 않은데요. 일단 우리가 이왕 사회주택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개념을 좀 파악하고 뒤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주택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시는 사회주택 조례를 15년 올해 1월에 만들었어요. 거기에서의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라고 좀 살펴보면 사전적으로는 정부기구 또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서 특정한 필요가 있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을 이제 사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일반적 정의로서는 지불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공공이나 또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서 또는 협력에 의해서 공급하는 주택을 사회주택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은 좀 뽑아낼 수 있는데 그 전에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소하니까 과연 다른 나라에는 사회주택이 얼마나 있나라고 이제 잠깐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북유럽 복지국가들에서 약간의 사회주택의 포션이 많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연두색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사회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에요. 가장 많이 이제 사회주택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인데요. 보시면은 30% 이상이 사회주택을 차지하고 있고요. 민간 프라이빗 렌트라고 하는 이제 민간 영역의 주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되게 적죠. 물론 독일 같은 경우는 민간주택 비중도 높고 자가 소유하고 있는 이 전체적으로 40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정의에서 좀 보면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공급하는 주체가 약간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채워지는데 적어도 우리는 이 과정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떤 목적에 뭐 치우치거나 어떤 치우치지 말고 그런 전체적 일련 과정에서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히 오늘 이야기 뭐 추가로 좀 덧붙이고자 하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측면을 고민하면서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숙제가 좀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먼저 보면 가장 큰 거는 앞에 문제에서도 제시를 좀 해봤지만 지불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죠. 일단은 지불 가능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저렴하다고 표현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사실 지불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어요. 누구에게 지불 가능하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사회주택을 약간 예를 들면 서울시는 사회주택을 공급할 때 지불 가능성의 기준을 주변 시세의 80% 정도로 하면 사회주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만약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주변 시세의 일반적 주변 시세의 80% 정도 되는 수준이 지불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것조차도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지불 가능성이 미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고 제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적어도 사회주택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지불 가능할 수 있는 주택이 되어야겠죠. 그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 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하나의 또 숙제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또 하나의 목적들은 이런 문제 해결과 같은 것들이에요. 흔히 서울은 뭐 공동체 주택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런 문제 해결의 요소들을 좀 하는데요. 육아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한 분들이 모여서 사시게 하고, 우리 아이부키가 이제 하듯이 홀몸, 어르신분들이 같이 좀 사시면서 여생을 이제 의지하면서 또는 시설적으로도 어르신들이 좀 약간 편한 그런 시설들을 이제 공급해 주기도 하고요. 예술가 분들이 또 이렇게 우리 마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의 유형별 주택들이 공동체주택의 특징으로 이제 나오는 사례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뭐 재생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지역 마을 단위에서의 이제 공동체 형성이라는 차원에서의 주택을 활용하는 목적들도 같이 좀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목적들을 누가 해결해 줄 거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주체의 문제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기존에 우리는 국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시장, 민간 차원에서 그냥 분양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주로 우리가 선택하는 옵션의 유형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시대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죠.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약간 아직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은 않은 그런 영역이 등장을 하면서 변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소비자였던 정책의 수혜자, 소비자 또는 시장에서도 그냥 소비의 영역에 머물렀던 일반 시민들이 이제 본인들이 생산의 주체 또는 투자의 주체, 약간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은 그런 시대 변화, 단순히 그냥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라간다기보다는 우리 이제 못 견디겠다는 거잖아요. 주택 문제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이제 못 버티겠다. 우리가 직접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서 나왔던 그런 문제들의 해결 주체로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공과 시장 사이에서 시민사회가 등장하고 그 결절 지점 등의 결합 지점 등에 발생하고 있는 이런 비영리 공동체 사회적 경제 영역들이 사회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영역의 주체로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주체들이 집을 짓는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는 보면 손해 보면서 짓느냐?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익을 충분히 달성을 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하는 그 영역이 등장을 하는 거고, 우리는 사섹터 영역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다양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등의 이제 조직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택협회는 올해 5월에 이제 창립 총회를 했고요. 한 30여 개 회원사들이 활동을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역할들을 보면 뭐 다양하죠. 시행을 이제 해서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 해 주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건설 영역의 설계 파트, 뭐 시공 파트 또는 관리 역할로서 약간 전대방식의 이제 임대주택 공급하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다양한 영역에 계신 분들이 이제 포진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상에서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규모화해내고 활동을 하시기에는 어려운 상황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 영역에 계신 분들이 기존 시장에 계셨던 분들에게보다는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고, 주거 영역은 여전히 진입장벽과 초기 자금에 대한 부담들이 좀 있으셔서 많이 힘드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계속 열심히 가야겠죠. 아까 전에 네덜란드 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임대 비중이 30%가 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 비중이 5.5에서 한 6% 정도 머물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민간임대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갈 길은 이 민간임대 영역, 부담스러운 비용을 지불해서 살아야 되는 이 민간임대 영역을 소셜임대 영역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영역이 사회주택 공급자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다양한 것들의 변화가 좀 있기는 해야 돼요. 정부의 변화와 우리 시민들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정부의 어떤 그 컨트롤 역량들이 좀 강화됐다면 시대가 좀 이렇게 가잖아요. 시대가 흐르면서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이 주도하는 상황으로 열어주는 그런 시대가 좀 가고 있습니다. 아직 한 요 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갈 건데요. 우리 시민들의 역할도 수동적 참여자의 역할에서 상호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제 자발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들은 지역 공동체의 참여, 개입의 역량과 역할이 강화되는 것과 더불어서 공동체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아주 주요한 문제가 여기에는 한 가지 또 숙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해 드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해관계자였던 우리가 쉐어홀더가 좀 돼야 되거든요. 지분을 가진 주민들, 시민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잘 안 돼요. 아직까지 말은 열심히 잘 하는데 이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까지는 못 나가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그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소유구조의 불균등함과 기울어진 구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주로 이야기하는 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뭔가 개발을 한 거나 집을 짓는 거나 공간을 조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큰 틀에서의 사이클이 있는데요. 소유하고 개발하고 이용하고 투자를 이제 해오고 이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런 영역들이 전부 다 우리의 지분이 사실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영역들이에요. 이 소유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거나 또는 시장이 대부분 우리는 민간의 사유의 시장이 되게 넓은데요. 그런 영역들 속에서 집을 하나 짓더라도 그 구조의 집을 짓게 되면 지불 가능성이 굉장히 확보되기 어렵습니다. 사업성을 만들어내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와 공급자들이 다 힘든 상황들. 그래서 사회적 소유라고 하는 영역을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사회적 경제 주체들, 민간 비영리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개발의 영역들도 만들어내고 이용자들도 이제는 집을 통해서 자산 증식의 수단이었던 집이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집으로의 인식 변화 같은 것들이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돈이 필요한데요. 이 돈 자체도 욕심이 담겨 있는 돈들이 아니라 인내 자본이 좀 들어와주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사회 투자가 공공과 민간 차원에서 같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겠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주요하게 힘있게 막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구조를 평평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공동체 소유라고 하는 영역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오토 샤머라는 교수가 본질에서 답을 찾아라라는 책에서도 보면 우리 사회에 다양한 격차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이 격차들은 거품, 이 영역별로 발생하는 거품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요하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너십 버블을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소유권에 있어서 형성되어 있는 이 거품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은 공동 창조의 시대에 맞는 것으로서 공동의 소유권의 이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관련해서 저는 그것을 우리가 약간 고민하지 않았던 제3의 소유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혁신을 하고 싶고 다양한 개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등장하고 있는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의 공유라는 것과 기업의 어떤 지배구조에 대한 민주적 참여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만 실제로 결과적으로 훌륭한 결과가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안토니오 네그리나 마이클 하트가 지은 공통체라고 하는 책에서도 주요하게 얘기하는 것들은 그동안 우리가 사유와 국유 사이에서 뭔가 대안을 사유에서 있다가 대안을 찾으면 국유로 가고 국유에서 대안을 찾으면 사유로 오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서 갈등하던 우리가 대안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공통의 것을 만들어내는 주체로서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건 결국에는 공통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식의 이제 소유권에 대한 다양한 이슈 제기와 문제 해결의 방법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이 자리에서 얘기할 만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좀 상상해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다양한 구조적인 한계, 이슈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근본적으로는 공통의 터를, 공통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일, 그것은 사회주택을 위한 공통의 토지를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의 등장이 필요하고 역할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통의 자산을 확보하고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이 투자 영역에 있었던 부분인데요. 실제로 민간 자본을 활용하면 우리 열심히 일하면 그것에 이자 되느라 많이 소비를 하잖아요. 시민분들이 함께 십실반 모아서 우리의 자금, 자기 자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자본이 좀 투여가 돼서 이 개발의 어떤 유익들도 같이 시민분들이 같이 좀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해가는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들도 분명히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례를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사례예요. 공동체 주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례인데 일본의 이런 모서리 지역에 모서리가 있는 곳에 이런 주택이 하나 있잖아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1층에 레스토랑이 있고요. 공유하는 공간이 있고 위에는 주택이 올라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런 물리적 공간, 집 하나 짓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레스토랑에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료를 내고 이용을 하기 위해서 고용되는 직원이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요. 여기서 다양한 세탁과 뭐 바베큐도 하고 자전거도 뭐 놓고 이런 식의 이분들이 거주자가 이용하는 이런 공유 공간들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이런 수익의 구조들이 실제로는 오너한테 다 가긴 하겠죠. 하지만 이 오너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들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발하는 사람한테 이 활성화되는 수준에 따라서 개발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고 이 구조가 개발자와 소유자와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과 거주하시는 분들 자체가 이 집 하나를 놓고도 함께 이슈를 이야기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 하나의 유닛이지만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적 약간 순환의 스토리들 이런 것들이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건물들이 많아지면 커뮤니티 안에서도 지역 안에서도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요. 그런 경험들이 조금 더 확대된다면 우리가 사회주택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그곳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공동주거의 공동체적 주거의 환경들이 생태계가 좀 구축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려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반, 결국 중요한 건 땅과 돈이고 사람이잖아요. 토지와 노동과 자본인데 토지의 공동체적 소유의 영역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일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의 안정적 사업 구조가 조금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본에서도 우리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조금은 독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속돼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 독립되는 그런 사회가 공동체 주택, 사회주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루어지고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